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최경영 이코노미스트가 소비 관련된 네. 또 위안화 관련된 또 보복적 소비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예. 관련해서 일단 시작하시죠. 저는 근데 아까 표지에 팬더가 왜 들어갔나 하고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이게 팬더믹이라서 팬더를 지금. 정말 그런 유머하지. 진짜 너 최악이야 지금.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야 그러지 마. 네, 그렇구나. 뭐 중국 경제 지표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오니까 당연히 뭐 중국 이제는 드디어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실은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은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는 지표입니다. 중국 경제 지표 중에서. 왜냐하면은 처음에 공산당이 시작된 계기 자체가 모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일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공산당의 기본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건 공산당의 기본 이념이 깨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국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기업 투자나 이런 걸로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리는 뜻은 성장률의 한계에 도달했다가 아니라 더 이상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조업 베이스로는 고용 늘리기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서비스업이나 3차 산업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는 거지. 막 이것저것 논리로 따져가지고서는 그래도 제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중국이 이 3차 산업을 올리는 걸로 바뀐 게 2012년, 13년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미쳐버렸던 게 그림 32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미국이 기준금리, QE 종료를 선언하고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이제 QT로 넘어간 게 2014년 말부터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는 기업이 안 망하게 하면서 소비로 넘어갔어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그럼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게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 33에서 보시면 중국 위기론 나올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 33에서 중국 한머니 유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냐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제로로 다시 내렸잖아요. 중국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소비를 늘리는 정책으로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못 올릴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여기서 정책 전환을 굉장히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뭐 그림 26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복적 소비는 뭐 너무 당연하게 나올 것 같아요. 보복적 소비 너무 당연하게 나올 것 같고 그림 36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소득보다 코로나 때문에 못 썼던 그 구간이 굉장히 빨리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그린 36이 나도 보고서 되게 독특했어. 이 정도로 왜 벌어진 줄 몰랐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돈이 있는데 못 쓴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하나도 못 쓰고 있었던 거야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중국은 정말 소비가 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원금을 얼마 줬다 이런 거하고도 다르게 난 돈 있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못 썼던 돈은 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보복적 소비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7페이지에 그림 38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사스 기간 중에 우리나라 메르스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위기라고 인식은 안 했었는데 사스 기간 중에 내려갔던 게 다시 보복적 소비로 반등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게 한 2달에서 3달 정도 좀 평균적으로 한 분기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복적 소비라는 거는 짧은 것도 맞고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보복적 소비는 굉장히 파워풀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생긴 구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만큼의 소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기 동안 정상 소비로 들어갈 거다라는 거고요. 이후에는 보복적 소비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보복적 소비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보복적 소비 기간 중에 뭘 소비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28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제목도 사람 사는 게 별다를 거 없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림 40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택트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온라인 쇼핑? 뭐 온라인 쇼핑 정도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다음에 온라인 결제 이런 거는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경험 못했던 영역에서 넘어가는 걸로서 의미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넷플릭스 같은 게 더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는 언택트가 대세다.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왜 말이 안 돼? 그거는 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 이거는 큰 흐름에서는 맞는데. 아니 큰 흐름에서 맞죠. 근데 보복적 소비에 언택트 보복적 소비.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된다? 그냥 언택트가 필요했던 거지. 전체 그치. 라인에서. 이전부터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말이 항상 과격하다고. 보복적 소비의 그 한정돼서 보면 언택트가 보복적 소비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 얘기지. 아니 거기 더해가지고 그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잘 된 게 아니라요. 원래부터 언택트는 원래 커지고 있는 계속, 애예요, 파이가.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그림 40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하고 싶냐? 코로나 끝나면 외출, 쇼핑, 야외 오락, 야외 운동, 여행, 미용실 가고 싶고 다이어트 하고 있고 스파 하고 싶고 여기 언택트가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이게 계속 규정을 하는 게 플랫폼은 언택트일 수 있어. 네, 근데 소비는 언택트라고 꼭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컨택트인데 좀 더 뭐 건강하게 컨택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꼭 컨택트의 소비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소비 거죠. 패턴은 언택트로 가는 거고요. 소비 이후의 생활은 컨택트의 욕구죠. 지금 컨택트가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잖아요, 컨택트 사실은. 욕구지.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늙은지 몰라도 옛날 영화 중에 접속이라고 있었잖아요. 야, 접속. 그러니까 접속만 하다 보니까 이젠 접촉이 필요한 시대로 넘어가지 않은. 야, 또 오늘 왜 이렇게 진짜 최악의 유머들만 있어 진짜. 왜 그래? 접촉과 접속이 필요하다니까. 그거 접속 그거 유행해가지고 그 성인 영화로 접촉 아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접속만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싶잖아요. 접촉이 언택트와 컨택트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중호 무의식에 그 영화를 봤었던 거야. 아니야. 근데 내가 1917을 극장 가서 봤어요, 제가. 왜냐면 1917을 극장에서 꼭 봐야 되는데 못 봤었거든. 근데 갔는데 놀랍게도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고. 그리고 난 너무 놀라웠던 게 나 야구를 이렇게 재밌게 보는 사람이 아닌데 야, 오래간만에 야구 중계 보니까 재밌더라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네. 뭐라 그래야 되죠? 영화관이라는 비즈니스는 또 새롭게 우리한테 다가올 거예요. 그치. 이를테면 저는 이제 어쩌면 좋게 발전하면 미국 아니면 여행을 6시간 이상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게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앉아서 가면 너무 힘들었는데 요거 좀 개선될 수도 있죠. 이제 넓게 프리미엄하게 옛날 비행기 다다다다다. 되게 화려했거든. 그러니까 영화관도 조금씩 널찍널찍 바뀌고 프리미엄으로 바뀌고 그럼 그 사람들을 소비하게 시네마 하고 천국도 재개봉하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컨택트 소비는 좀 바뀌는 거지 컨택트가 없어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는 컨택트 거. 욕구와 언택트 소비 이게 제목으로 딱 좋았겠다. 야, 요거 원래 요걸로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촌스럽게 이게 뭐야? 컨택트 욕구와 언택트 소비 이게 맞아요. 제목. 원래 정했던 제목이 이거였는데 요거였는데 바뀌었어요. 누가 반대했어? 저는 휴가 가가지고 없었어요. 어쨌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소비 중에서 캔슬되거나 줄어든 게 여행, 그다음에 짐, 어페럴, 거기다 럭셔리, 코스메틱이 줄어들거나 이럴 때는 거고요. 그러면 보복적 소비에 뭐 나오냐? 줄어들었고 나오겠죠. 그래서 여행이나 아니면은 어페럴이나 아니면 코스메틱이 나올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밖에서 외식 못했었는데 외식이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나가서 외식을 하면은 음식료 업종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집에서 사든 거.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서 집에서 사든 음식료하고 밖에서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음식료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똔똔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 소비하고 코로나 이후 소비에서 동일하게 증가하는 게 음식료예요. 그래서 소주는 안에서 먹든 밖에서 먹든 마찬가지다. 예, 그래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가 되는 게 저도 저희 집 스팸 잘 안 먹는데 스팸이 엄청 쌓여 있어요 집에 지금 햇반하고.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문제 생길지 모른다고 막 싸놨거든요. 내가 지금 아침에 와서 과자 풀어놨잖아. 네. 이게 뭐냐면 한 창피한 얘기인데 한 3주 전쯤인가 정말
거기 코스트코 가서 어마어마하게 사놔가지고 재고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를 먹으라고 막 가져오는 거야 계속 지금. 지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음식료 쪽은.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약간 고민하시면서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는 밖에 나가 있으니까 잘 안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31페이지 여기서부터는 그래 두세 달은 보복적 소비 확실히 중국 인정한다. 한국도 두세 달은 확실히 보복적 소비가 나와. 이거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은 이거 두세 달 하면은 끝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국을 한정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소비는 모르겠어요.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를 무조건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은 오히려 3개월 뒤에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죠. 소비가 줄어드는 사이트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냐면은 이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거를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이해하시려면 여기 인용에도 있던데 밸런스 시트 그 리서치 큰 그림이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좋죠.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책이에요. 그냥 중국은 뭐냐면요. 자본을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었을 때 벌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 가는 상태에 그렇죠.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걸로 제조업을 더 못하니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림 47번부터 보세요. 47번에 2차 산업으로 올려나가다가 그거를 3차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림 48에서 보시는 것처럼 GDP 안에서 투자가 가지는 기여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많이 줄었어. 그러면서 소비를 늘려야 되잖아요, 동시에. 근데 그림 50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를 늘리는 건 맞는데 얼마 못 늘렸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환장했다는 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선 이걸 얼마 못한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니까 쓸 수가 없었지. 그렇죠. 그래서 미국처럼 60% 정도 수준까지 50-60% 수준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소비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게 12%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신중호 연구원도 이 차트가 있었는데 이걸 저희 쪽에서 많이 써요. 신중호 연구원이 처음 썼는데 제가 잘 뺏겨 쓰거든요. 좋아가지고. 뭐냐면은 가게가 돈을 쓰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발전시켜야 되고요. 가게가 부채가 늘어나야지 소비가 늘어나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꾸 중국 부채 붕괴론을 얘기한단 말이야. 전혀 다른 상황. 아까 그래서 중국 부채는 다 대내 부채거든요. 저축률이 높았던. 미국의 연구기관에서도 중국의 부채. 그래서 저축률을 내리면서 동시에 가계부채 늘어나고 그러면은 가계부채 늘어나면서 저축률 들어가면 그 돈은 어디서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죠. 이게 진짜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요. 일본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일본은 일본 내부 은행들이 사준 거기 때문에 안전해 그래요. 맞아요. 그래 놓고서는 중국은 위험하대요.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위한 자극인 거죠. 우리끼리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가 우리나라의 국내 중국 전문가들이 자꾸 중국 부채 위기론, 중국 터진다고 몇 년, 3년 전부터 외쳤던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에 있다는 거는 우리들이 연구한 게 아니라 많은 페이퍼를 좀이라도 뒤져보시면 교과서 말고 아까 오늘 신용호 팀장이 말했던 그 페이퍼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위 그런 리서치 페이퍼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은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는 타임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는 대외 부채가 많아져서 대외 부채가 환류해서 롤오버를 시켜야 되는데 롤오버 못 시켜서 은행권이 망하고 소비자들의 론이 망하고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대외 부채가 없다라는 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니네 너무 세국 정책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꾸 자극을 주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림자금도 얘기들 하시는데 그것도 그 문제점을 많이 컨트롤 아래에 있는 거죠. 컨트롤 아예 다 있는 상황이어서 그 얘기 하셔가지고 33페이지 그림 54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 금융이 하도 문제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잡아버렸어요. 맞아. 그래서 17년 지나가면서부터 빠져가지고 지금 마이너스예요. 16년 그때 약간 위험했었지. 좀 올라오니까 불안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조금 이제 리보 15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2013년 지나가면서 그때 난리였다. 중국 전문가 사람들이 막 그림자 금융 알고 있냐면 알지 무슨 연봉. 근데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얘기야. 국내에서 특히 그냥 사실 저는 딱 중국 부채 위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그러면은 부채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느냐?
그거 여쭤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위기다라고 하시려면은 그러면은 1년 뒤냐 2년 뒤냐 3년 뒤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걸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부채 많으니까는 위기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건 저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젠가는 망하겠죠. 언젠가는 언젠가 자본주의가 멸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매달 모여 사는 얘기가 이거 자본주의가 우리가 인구 알고 언젠가 사회에 되게 문제가 많아 지금. 아니 루빈이가 10년 망한다고 얘기해놓고 그거 맞췄으면 그게 맞춘 거예요, 솔직히. 너 목소리가 언제 못 피지 마. 자꾸 언론에서 막 지금은 그렇게 나오니까 체질 변화의 그 도상에 있는데 네. 그게 더 좀 빨라지는 느낌이라고 봐봐. 보는 거죠. 우리가 MNT를 녹음했었어요. 그때 아무도 안 들으세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MNT 녹음해두고 났더니 MNT 자료 나왔을 때 무슨 말도 안 돼 이런 자료 썼다고 했어. 지금 근데 MMT 하고 있잖아. 기본소득이 MNT야. 사람들이 그쵸.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MNT란 게 뭐냐면 그냥 꽂아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잖아. 이제 예. 세금으로 받고. 그렇지. 그 저도 중국 경제의 위험성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블이 나왔다가 깨질 거예요. 분명히 중국은 한 번은. 근데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올해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지준율 내리면서 저축을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축을 내려가면은 당연히 경제적인 이론으로 투자에 들어가는 자본이 줄어들 수밖에 그치. 없어요. 기업이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지준율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빌리기가 편하게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저축이 떨어지는 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라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통화 유통 속도는 확대되고 있어요. 이건 중국 경제가 막 뭐 5% 4% 계속 내려가서는 결국에는 경착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돈을 푼 나라 치고는 유통 속도가 나쁘지 않은 나라예요. 중국이 해볼 만한 나라야. 네, 해볼만 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만 딱 평가하시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융시장 개방하고 그다음에 뭐 외환시장 개입하고 이런 거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980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후반까지. 근데 보통 이 금융시장 개방 시기를 80년대 후반기라고 많이들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중국이 개방하려고 그러는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국에서 일반 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그림이 나오고 거기에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거 거기다가 주가 괜찮아지는 거.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35페이지에 이 그림 60은 굳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60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중국은 지금까지 자본 이동을 통제를 해왔어요. 자본 이동을 통제해가지고 고정 환율을 유지한다는 게 어떤 뜻이었냐면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수출을 많이 하면은 위안화가 강세로 가요.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곤란하니까 자본을 통제해가지고 위안화를 다시 약세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수출을 많이 해요. 이 그림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건데 그러면 뭐냐면은 투자를 했을 때 승수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자본을 통제하면은. 근데 지금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를 통한 승수 효과를 높게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뭐를 포기해야 되느냐. 차라리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변동 환율로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개념으로 지금은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자본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개방해 나간다라는 거는 반대들을 안 하시더라고. 내가 말씀드리면 이론이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금씩 늘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불가능한 3위일체상에서 자본시장을 통제 안 하고 개방을 하면요. 변동환율제도로 돌아가야 돼요. 고정환율제도 유지를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좌파 경제든지 우파 경제든지 중도 경제든지 동일하게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아까 신종호 연구원도 얘기했지만은 중미 무역 분쟁 그 합의문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요. 환율에 대한 스트럭처를 리폼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네, 정확하게 서머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구조를 다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왜 못했냐? 전인대가 연기됐잖아요. 환율 사시 시스템을 리폼하려면 전인대에서 해야 되거든요. 아니, 난 리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야. 리폼이라고 상당히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요. 그걸 하려면은 전인대에서 해야 되고요. 전인대가 5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요번 전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연기됐으니까 중국의 변화도 5월 21일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 전인대는 진짜로 좀 자세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거기에 그림 63 보시는 것처럼 저는 주가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오는 게 주식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계속.
그 보험사나 이런 데서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는 모습이 중국 나오고 말하는 중국. 중국이요. 중국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게 각 그 주요 장기 기관들이 주식 비중을 예. 상당히 높여놨다는 게 네. 이거는 그거- 장기적인 공산당 정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장기 전략 차원에서 하지. 얘네들이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봤던 게 중국이니까 가능했던 것들이 꽤 있었거든. 그렇죠.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개발 독재 시대에 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갔던 거고 잘했지만 예.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프라이버시가 무시됐던 나라였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도 중국은 약간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겪었던 일본 이런 나라가 좀 다른 게 이 부분인 것 같아. 그렇죠. 중국은 컨트롤이 자기들은 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믿고 있는 것 같고요. 컨트롤이 안 돼도 컨트롤 된다고 말해도 되니까.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버블이나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일본에서 플라자 합의 때. 네. 근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닐 것 같아. 일본에서 LTV가 얼마였냐면요. 이거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LTV가 120%였어요. 은행. 그래. 80년대. 그러니까 집을 사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집값의 120%를 대출을 해줬어요. 20% 남잖아요. 집 5채 사면 그 20%를 모아서 집을 한 채 또 샀어요. 6채가 되는 거네. 그래서 그때 일본 아. 그 당시에 일본이 장난 그 아니네. 진짜. 유명했던 가수가 둘이 있었어요. 그 누구지?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호황이니까 연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두 라이벌 가수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인데 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다가 집값이 물리잖아요. 물리면은 자긴 120% 대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매매하면서 들어가다가 물린 상태에서 은행한테 돈을 안 갖고서는 그냥 은행한테 넘겨버렸어요. 나 파산했다고서는 부동산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은행한테. 그러니까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은행은 다시 던져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재밌는 얘기 해줄까? 내가 연휴에 부동산 때문에 누굴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럼 광현이가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난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근데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자금이 어느 정도 많으냐를 맨날 유튜브 나와서 이런 사람들 말고 근데 진짜 그냥 부동산 좀 오랫동안 땅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 되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돈은 많은 것 같고 아주 한참 뒤에는 인플레가 날 것 같고 아니, 돈 가치는 떨어질 것 같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는 더 질 것도 없고 나무 좋은 것들은 너무 비싸지는 것 같고 그게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너니 막 정말 요지에 있는 그리고 뭐 의외로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 같아. 엄청 그러니까 엄청 내가 이게 나는 전혀 나도 장을 좋게 보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왜 만났냐? 이분이 전에 계속 나한테 그 같은 멤버 나 만난 사람들 있잖아. 그분 하나인데 생전 주식은 관심이 없다가 저번에 내가 한번 관영이랑 얘기했잖아. 그분들 금융주들 엄청 산다고 물려 들어갔잖아. 금융주들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났어. 금융주를 이번에 처음 했던 거야 이 사람들이. 야, 또 놀랍지 않냐? 근데 또 이제 금융주로 주식을 해서 했는데 유동성 부분을 얘기하면서 정부가 무슨 뭐 재산 그게 중요한 게 그거는 어떻게 했던 간에 시간의 문제고 유동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 유동성을 어떻게 할 거야? 얘들은 통제할 거라고. 그래서 난 주식을 왜냐면 아까 말을 건너뛰어서 그런데 중국에서 부동산 주식을 사게 하는 게 되게 의미 있다 본 거예요 저는. 부동산만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죠. 부동산은 이제는 부동산을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중국은. 그치. 죽으면 경제가 죽으니까. 그런데 부동산을 조금만 늘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조금만 늘어나게 하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들어가서 주식 시장을 예전에 뭐 S&P 한번 점프하거나 뭐 니케이 점프하거나 할 때처럼 이제 중국도 한번 점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길게 이렇게 미국처럼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 자기들이 성장을 위로 해서. 올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미국과 경쟁을 생산하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와 개념이 다른 것 같아.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을 통해서 직접 금융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자기 소유로 하고 정부들도 자본을 꽂아주는 거하고 뎁을 늘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쿼티를 늘려주는 거하고 뎁 시장을 늘려주면 나중에 이제 이쿼티는 뭐 채무에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는 생각이야. 그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그림 64하고 66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플라자 합의를 한 이후에 일본에서 미국채 순매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누적 금액이 옆으로 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달러가 약세로 갈 거 뻔한데 왜 사요? 사는 게 바보고 그다음에 또 일본 내부적으로도 미국 달러 국채를 사는 게 곤란했어요. 왜냐하면은 약세를 보내줘야 되는데 사면 안 되거든요. 일본 플라자 합의한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미국채를 던졌어요. 액수까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던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간 건데 그림 66 보시면요. 중국이 그렇게까지 미국한테 척을 지지 않아요. 이 미국 달러 너무 강세다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은 미국채를 조금씩 줄였거든요. 계속 흐름상. 그게 마치 전쟁하듯이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이해가 맞아서 한 건데 이거를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분은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협박하기 위해 가지고 국채를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미국의 촉수가 안 돼. 예,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걸 팔아가지고 미국채가 막 던져버리잖아요. 협박하려고. 그럼 미국 달러가 엄청 약세로 가면서 미국채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 거지가 돼요. 그것도 있고 중국으로서는 지금 채권을 소진했어. 근데 중국 말고 미국채를 보유하려는 니즈는 너무 많죠 지금. 그러면 무기를 없애버리는 건데. 이게 거꾸로 음모론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투여할 수 있는 무기를 다 소진했는데 미국은 멀쩡해. 그러면 자기는 바보가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 남의 약점이나 무기 같은 거는요 들고 있을 때 무기가 되는 거지 쓰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냥 끝까지 들고 있는 거고요. 총 원래. 쐈는데 총에 안 맞으면 그 끝. 총 맞으시는 거야. 그쵸, 결투할 때 맞아요. 빵 빨리 쏘면 안 된단 맞아요. 말이야. 이제 갖고 나 쏠 있어야지. 거야. 너 쏘면 너 정말 죽일 거야. 그러면 쏘지 말자 서로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뭐 거기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림 38페이지에 보시면요. 미국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일본의 환율 개입이랑 같거든요. 거기다가 1987년인가요? 루브르 합의가. 어쨌든 역플라자 루브르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제도가 뭐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1988년에 종합무역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작국 뭐. 그래서 이게 너무 쓸만한 것 같아서 한 다음에 만들자마자 써먹었어요. 1988년에 한국하고 대만에 써먹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이 변동환율로 바꿨어요. 지금 그 작년에 8월인가요? 조작국 지정했잖아요. 네, 작년에 했잖아요. 지금 아직 안 풀었잖아요. 보통 다음 해에 그 나라에서 못 버티고 환율을 바꿔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4월에 사실 작년부터 하던 얘기야 이게. 그리고 4월에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왔어요. 재무부에 그 환율 보고서. 맞아요. 이게 지금 5월에 나온다 막 얘기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전인대 보고 나오지 않겠나. 5월에 그러니까 지금 다 맞물려 있잖아요. 트럼프는 약속사항 이행하라고 그러고 하고, 전인대 5월 20일인데 그거 보고서는 환율 보고서 낼 나오겠다. 거고. 나는 8월까지 5월 또 있고. 15일 미국 오픈하는 거 봉쇄 완전 푸는 거랑 그 렘데시비르 경증 나오는 거 그다음에 전인데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단 말이야 5월 달. 5월 그러니까 5월은 중순에서 네가 바뀌었다 5월 얘기를 한 거야. 이게 갑자기 우리가 매크로를 이게 막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무슨 뭐 지수는 뭐 그게 아니라 그 코덱스 오버스 갖고 설명은 했지만 우리끼리는 야 5월 한 말까지 이게 그렇죠? 노이즈가 6월. 분명히 많이 나와. 왜냐하면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안 좋은 얘기도 할 거고 언론은 과장 보도할 거고. 그렇죠. 그죠. 그 미국 입장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미국이 초인플레이션 얘기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당연히 유가가 나올 수 정상으로 있지. 가면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써버려야지. 중국으로 넣으면 되죠. 그렇죠. 밖으로 나가게. 얘기해요. 그거밖에 방법이 네. 없어. 나중에 인플레가 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열어버린 다음에 중국 쪽으로 돈을 밀어 넣는 거예요. 미국에서. 엄청난 돈의 호황이 오겠죠. 밀어 넣으면은 주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려놨다가 미국 애들은 사실은 이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융가 애들은 경향이 나무를 잘 키워가지고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나무를 잘 키운 다음에 나무를 잘라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 사과 나고 사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잘라버리라니. 다 내 거 이러고 가져가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하고 나오고 법을 붕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에서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이 법을 시작점이고요.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은 붕괴시켜 버려가지고 근데 강희가 빠져나가는 놓치는 게 있어.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비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맞죠. 삽바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고민이 그거예요. 이게 고민스러워. 그러니까 소련을 이겨내고 일본을 이겨냈던 게 미국의 계속적인 성장이었잖아요. 계속적인 생산성이었고, 근데 지금 만약에 중국을 끊어내면 자기들도 죽거든요. 계속적인 성장은 아니라는 얘기고, 오히려 디플레 압력이 더 심해질 거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은 불가피하게, 물론 재선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희미해지는 건 맞지만 미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잘 안 굴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놔두자니 중국이 워낙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목도하는데,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패권을 유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사력으로 대치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 올라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를테면 파이가 그 파이에서 내가 잡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버블 붕괴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거예요. 미국의 입장이 아니에요. 버블을 붕괴시키는 건. 은행 IB들의 입장인 거지. 미국 경제가 디플레 가든 말든 IB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도 음모론이야. 예,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버블이 붕괴되길 원한 적은 없어. 그냥 탐욕이 버블까지 갔던 거고. 그쵸. 그 순간에 탐욕이 더 작동 안 되는 순간 우리가 통제가 안 될 거라는 거. 내 말은 욕망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금융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소비라는 욕망의 어떤 아니 그런 그러니까 거죠. 제가 말씀드린 끝까지 건 달려가다 마지막에 결국 자기들도 알면서 쓰러져. 마진콜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와닿는 내용이 그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빼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못 빼. 플라자 합의 때는 성공을 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그 뭐냐면은 그건 그렇지만 이제 금융시장은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금융은 안 돼, 일단은 뭐 금융은. 어쨌든 뭐 붕괴된다 뭐 안다는 뭐 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 68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위안화 강세 무조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최소한 높다라고. 위안화 강세라는 단어가 거북하시면 달러의 초강세는 아닌 것 같아. 이 그냥 달러 자산만 가져가야 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림 이유야. 68을 미국이 원하지도 않고. 그림 68을 봐보세요. 이게 백인 시점 있잖아요. 백인 시점이 2007년 1월이에요. 제가 2007년 1월을 100으로 잡고서는 자산을 그린 건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로 ECB 그러니까 중앙은행 자산이 지금 2020년에 올라간 게 연준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준에서는. 왜 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달러가 강세였던 흐름은요.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QE 종료시키고 기준금리 인상시키는 사이클이었어요.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거를 똑같이 따라가서 더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간다? 하냐면 이머징이 불안정하니까 달러가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머징은 탈락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예, 맞아요. 중국이라는 거와의 벌어야 된다는 거지 그쵸. 제 말은. 그죠? 위안화. 달러 그다음에 인덱스에 위안화가 안 들어가 있거든.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수채 웨이티드 가중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맞아요. 예. 있는 거고 달러 인덱스엔 위안화가 없거든. 근데 맞아요. 사람들은 달러 인덱스가 강한데 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 맞아요. 그리고 얘네가 아직은 패그기 때문에 이 정말 변동할 그게 우리가 화두를 던지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매크로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 제발. 오히려 이럴 수도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강한데 맞아. 위안 달러는 그러니까 아래로 가는 거지. 강해지는 거지 위안화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유럽과 그러니까 중국이 괜찮아지면 유럽이 괜찮아지는 사이클이었는데 이제 그게 끊겨질 수도 있어요. 재미는 뭔지 알아? 그렇게 되면 위안화 원화의 연동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자꾸 달러 인덱스 갖고만 얘기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저번에도 아니 그렇게 아니고 위안화와 달러의 싸움이 벌어진 거고 맞아요. 유로는 저 멀리 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좀 더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달러화 지수는 유로화가 거의 80%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국가 다 합치면 그러면 그거는 강해질 수 있는데 원화 대비 달러 내지는 위안화 대비 달러는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달러화 지수하고 우리가 흔히 그리는 위안 달러 지수는 계속 다이버전스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뭐 위안화가 지금 당장 뭐 자유환율이나 그럼. 변동환율 가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전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복수통화 바스켓이잖아요. 바스켓 비중 공개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건 하겠지. 비중 공개를 만약에 하면요. 중국 정부에서 마음껏 환율을 못 건드리게 되는 거라서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로 갈 수가 있어요. 변동까지는 못 가지만 그 정도는 해줘야 어그리가 되지 지금 그것도 안 하면. 그렇죠. 그 미중 무역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게 스트럭처 리폼하고 그다음에 투명성 있는 환율 운영이거든요. 그거야. 맞아요. 그래서 중국이 항상 투명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감춘다고 한다는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는 전인대에서 그 정도는 오픈해줘야 파트너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거 오픈하고 중국의 자본시장 조금씩 열면은 결국에는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국 위안화는 환율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애들 입장에서 그 돈을 갖다 여행도 잘 못 가는데 해외여행도 잘 못 가다 국내 여행 엄청 들 거고 가서 부동산 못 사게 해야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주식이라도 사게 해야 될 거고 예. 뭐 그런 상황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중국 주식 뭐가 좋냐 그건 나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국 애들이 그 뭐든지 해서 돈을 좀 벌면 뭘 살 것 같은데 그 뭘 살 거를 우리가 갖다 팔아야 될 것 같다.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한테도 이제 중국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그랬을 때 그런 게 어떻게 발견이 되고 막 그런 게 진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무슨 트리거가 있느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 살았어도 한국에서 소비가 늘어난 거 맞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한국 소비가 언제 늘어났고 어떻게 늘어났는지는 가시화는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구간은 못 자를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확 늘어나 있거든요. 아니, 옛날에는 운동화를 그냥 시장에서 신었으면 하긴 예. 나이키 월드컵 쓴다가 나이키 신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라는 거는 엄청나게 소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조금 더 위에 대한 욕망이 관련된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마케팅 접점을 늘려주는 거, 소비할 수 있을 때 레버리지를 늘려주는 거, 그런 어떤 플랫폼을 늘려주는 거. 이를테면 지금 중국에선 유니온페이만 되는데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2월 11일에 마스터카드가 인민은행에 그거 은행카드 결제 사업자 신청을 받은 상황이에요. 승인은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후속 조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유니온페이가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가지만 마스터, 비자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카드 결제 시스템 이런 플랫폼에 가서 좀 더 할부 시스템을 더 좋게 해준다든지 우리 그러잖아요. 처음엔 3개월 시스템이었지만 6개월, 12개월 하면 한번 지르는 것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인 나는 거죠. 그 생각도 해. 중국 애들 보면 100위안이 제일 크잖아. 빨간 돈. 막 구겨져가지고 이런 돈 막 이렇게 묵지로 했잖아. 난 중국이 정말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했던 그 소위 전자화폐 그 연말까지 낸대요. 그러니까 12 나는 중국이 그냥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본소득이라던가 전자화폐라던가 이건 모든 거를 중앙은행을 안 통하고 그냥 꽂아주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네. 맞아요. 맞잖아. 지금 나는 이게 도대체 자본주의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 건지가 헷갈려. 자본주의 마르크스 말대로 5월 5일 마르크스 탄생일이었잖아. 마르크스의 말대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정말 사회주의가 되는 건지 우리 지금 기본소득을 우리가 꺼리낌없이 하고 있잖아 지금. 난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은데 상황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섞여가잖아. 섞여가는 거죠. 섞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지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회성이니까. 근데 시작되는 순간 한번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가만히 있겠어? 공짜로 돈을 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돈 야돈 상관없어. 이제 다들 청년 자립 기본소득. 아니 근데 그런 근본적인 차이점은 있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뭐냐면 알아? 여기서도 딜레마가 생겨. 그럼 한국은 무조건 달러를 외국에서 갖고 들어와야 돼. 수출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구조고 미국은 찍어내면 되지만. 아니 한국은 보니까는 이게 자꾸만 그 급여세를 늘려요. 근로세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순환이 위쪽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밑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안에서 그러니까 민간 내부에서 돈이 돌게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원래 소득이 없던 분들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돈이야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경제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이게 민간 안에서 돈이 이렇게 순환이 돼버리면요. 경제가 성장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딴 데서 와야 돼요. 딴 주체에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든지 정부에서 그냥 통으로 돈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다보면 또 싸우니까. 결론은 우리 신용호 팀장과 청약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소비라는 단어를 한 2, 3개월간 집중해서 봐야겠고 특히 중국. 환율에서는 위안화 쪽을 전인대가 굉장히 우리는 하우스뷰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네, 그 전후에서 트럼프가 전인대라는 일정도 알고 있고 공격을 할 것 같아. 말로 엄청 공격할 것 같아. 그다음에 위안화의 구조 개혁을 명시한 상황이 무역 합의서였고, 그다음에 4월달에 보통 이제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왔다라고 끼워 맞춰 보면 5월 20일 정도에 나오는 전인대에서 환리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얼마나 내용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재무부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명시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좀 관건일 수 있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 시장이 뭐 무너져서 그런 거는 이런 아닐 것 같아요. 거는 정말 이미 저번에 의미 있는 걸 지났고 이게 복귀를 하는데 지금 고민은 상단을 언제 열 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는 그동안까지는 박스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박스권 내에서는 우리가 아까 뭐 좋은 기업을 이거 재편되는 게 소비에 관련된 기업으로 재편해야겠지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하다가 그 변화를 좀 노려본다면 우리와 호흡을 맞춰는 함께 고민하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고 뭐 무조건 그래 여기서 IT 좋다 IT만 난 될 거 IT에서도 굉장히 중소형제 좋은 것들은 사과나무처럼 가져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왜 반도체가 못 갔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저번 최영사가 녹음했던 내용이고 반도체 재고 사이클이라든가 이쪽이 언제 풀릴 거냐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는 최근에 있어서 말한 대로 뭔가 글로벌하게 소비가 확실히 변화를 줘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그런 시그널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일대 매크로는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매크로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런 좀 구체적인 거 갖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월보의 지수 밴드 잘 안 하고 데일리 안 하는 이유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중요하다를 계속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있는 포인트를 같이 체크해 가신다면 그래도 시장을 큰 실수를 싸울 때 허점을 실수하는 순간 지는 거거든.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가져갈 때가 있고 좀 약간 템포 조절할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가자고 할 때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고 빨리 팔아 막 절대로 주식 그러다 이제 좀 약간 템포 좀 줄이자고 했더니 나는 템포 줄이고 나는 믿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영구로 끝까지 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템포조는 현금 갖고 하시는 거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정도. 그리고 하여튼 뭐 끝없이 저희가 공격적으로 말을 하면 전달하는데 오늘 내용은 다시 이해할 때 반복해서 들으시고 자료도 꼭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우리 프로 댓글에 질문 남겨두시면 신중호 팀장이랑 뭐 제가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는 리처드 쿠의 밸런스 시트 세계의 불황이었지. 네. 그게 원래 책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히트 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제 부채 관련되는 걸로는 흥미로우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애기 잘 크나? 네, 뭐 잘 크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뭐 사줬어? 제 서재방 줬어요. 어린 애기 방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진짜 이기적이다. 애기 방을 따로 줘야지. 알았어. 네,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일요일. 일요.